저 칠판에 필기가 빠듯해가지고 여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계산 문제 먼저 풀고요. 좀 지운 다음에 이제 여백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순서를 달리하겠습니다. 먼저 대출금 관한 계산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요 문제가 우리 문제집 보시면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자, 폈습니까? 19번하고 22번 있죠. 19번, 22번. 자, 그러면 19번은 이거예요. 1번, 2번 그렇는 거. 22번은요. 1번하고 3번 그렇는 거. 그럼 이런 계산 문제는 풀어보면 확인되겠지만 요 틀에다가요. 숫자만 무조건 집어넣어주면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 넣어볼까요? 지금부터. 자, 먼저 보겠습니다. 19번. 자, 이 씨는 이미 은행에서 담보로 1억 5천 대출 받았죠. 시판 보세요. 계준 대출 얼마? 1억 5천. 1.5억 잡을게요. 이미 대출 받았잖아요. 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줄. 이 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 묻죠. 박스 보고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숫자만 넣어줘요. 첫 번째. 담보 부동산의 가치 5억이죠. 요거. 부동산 가격 5억입니다. 두 번째. 연소득 8,400입니다. 나왔죠? 연소득 8,400입니다. 세 번째. 연간 저당 상수가 0.12다. 나왔죠? 저당 상수가 0.12. 네 번째, 대출 기준은요. LTV가 60%고 DTI가 40%예요. LTV가 60%이고 DTI가 40%이다. 다 풀었습니다. 계산만 해요. 5억에 60%가 얼마? 3억이죠. 3억 대출 가능. 다음에 연소득이 8,400인데 이것의 40%가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럼 얘가요. 482, 32, 16, 3,360이죠. 3,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계전부채가 없잖아요. 0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얼마? 3,360이잖아요. 얘를 그대로 뭐 윈저 넣어주면 돼. 원리금이 얼마? 3,360만 원. 나누기 0.12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2억 8천만 나오죠?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그러면 3억과 2억 8천 중에서는 은행은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지. 그러면 2억 8천인데 이미 1억 5천 대출 받았잖아요. 초과로 얼마 가능하지? 1억 3천입니다. 정답 1억 3천. 정답 5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여러 번 푸시면요. 털만 딱 잡아주고 그냥 숫자만 막 주는 대로 끼워 넣어주면 답이 나오거든요. 정답 5번. 다음에 22번요. 22번은요. LTV랑 부채 감당률을 거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요거 두 개에다가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만.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시장 가격 10억이다. 넣어줘요. 시장 가격 10억이죠. 순영업 소득이 연 1억이다. 나왔죠? 요거. 순영업 소득이 연 얼마? 1억.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남씨는 추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하시오.
박스 봐요, 박스. 연간 저당 상수가 0.1 나왔죠? 저당 상수가 0.1. 두 번째, 대출 기준은요, LTV가 60%, 부채 감당률이 2 이상이다. LTV가 60% 맞습니까?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고 하죠? 2.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존 상가 대출은 얼마? 3억. 그래서 기존 대출 얘가요 3억이잖아요. 3억. 계산만 남았습니다. 풀어볼게요. 10억에 60%가 얼마? 6억. 6억 대출 가능합니다. 다음에 자, 부채 감당률이 2가 되고요. 다음에 순수익이 1억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1억 나누기 2 하면 돼요. 1억 나누기 2 하면 1억 나누기 2 하게 되면 얼마? 1억 나누기 2. 암산도 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예. 5천만 원. 예.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할 적에는 나누기 하게 되면 5천 나와요. 바로. 그럼 이제 원리금이 5천 나왔잖아.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 0.1 하게 되면 5억이지.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5억이네. 대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대출 3억 빼니까 추가 대출 얼마? 2억. 자꾸 풀면요. 이런 문제는요. 기분 좋아. 네, 웃으면서. 정답 2억.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지껏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대출금은요. 기분 좋은 계산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다시 별도로 금융 처음부터 볼게요. 금융을 처음부터 보시면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자, 일단 칠판은 지워도 되겠죠, 이제? 지웁니다. 얘를 다 지울게요. 이제 필기 여백이 많이 생겼네요. 필기 가능하겠네요. 자,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이 문제가요, 거의 같은 문제가 아주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확인합니다. 자, 은행이 개인에게 고정금리로 담보를 했대요. 자, 포인트는 뭐지? 고정금리. 고정금리인데 대출한 다음에 예상보다 인플레가 발생했대. 인플레가. 이때 예기치 못한 인플레로 은행과 차입자 손익을 이 말이잖아요. 자, 처음에 고정금리로 대출했는데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은행은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정답 1번. 은행은 손해보고 차이차는 이익이다. 정답 1번. 문제 6번입니다.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금리. 1번. 변동금리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구한된 제도이다. 맞죠? 2번요.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1번, 2번 같은 성격이네요. 옵니다. 3번.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대해서 결정된다. 맞죠? 이때 기준금리는 코픽스 등을 적용한다. 코픽스도 있고 CD금리도 있고 맞잖아요. 옵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존주기가 길수록 아니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되기 때문에 대출자는 긴 주기가 아니고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긴 게 틀렸고 짧을수록 신속하게 전가되고 대출자는 짧은 주기를 원합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도 빈출이니까 꼭 읽어보고 숙지해야 됩니다. 대출 초기. 초기에는요. 자, 초기에는 끝에 보니까 고정금리 융자보다 낮다. 변동금리가 초기는 고정금리보다 낮다. 맞는 말이죠. 초기는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7번. 7번.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실질 이자는 명목 이자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값으로 구한다. 10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나시죠? 명목 이자는 이꼴 실질 이자 더하기 인플레가 반영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명목이 돼서 맹인 방법. 그러니까 요즘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 이자는 명목에서 인플레 뺀 거 맞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다음에 자, 2번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고정 이자에서는 은행이 손해보죠. 따라서 차입자는 은행, 대출자가. 또 변동이자는요. 인플레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고 차입자가 부담하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X. 3번 변동이자 방식에서 대출이자는 지표이자 더하기 마진율을 가산한다. 이때 지표이자가 기준금리를 말해요. 기준금리. 다음에 마진율은 가산금리. 자, 따라서 이때 지표이자, 얘가 바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는 고정되었다. 아니죠. 기준금리를 늘 한국은행에 바꾸고 있잖아요. 항상 뉴스 보게 되면 기준금리를 몇 프로 포인트 변동을 시키잖아요. 따라서 이때 지표이자는 고정이 아니고 변동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항상 변동하죠. 틀렸습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원리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고정이자가 변동이자가 크다. 말이 바뀌었네요. 변동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변동이자가 고정이자보다 크겠죠. 바뀌었고 X. 5번도 빈출입니다. 고정이자에서 시장이자가 약정이자보다 높게 되면 틀렸죠. 낮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하락할 때 조기상환이다.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1번. 자, 8번과 9번이 계산 문제죠. 8번, 9번. 8번, 9번이 요겁니다. 원검균등 계산 문제. 원리검균등 계산 문제. 그래서 요 계산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거 먼저 풀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여백에다 계산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 문제 봅니다. 8번. 8번은요. 빨리 파악입니다. 이게 원검균등인지 원리검균등인지 박스 보게 되면요. 박스 3번 항목 보게 되면 원검균등 상한이죠. 원검균등 상한. 그럼 이제 공식부터 뚫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검균등은 자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원검균등은요. 첫 번째, 자 원검균등 방식은 제목 그대로 세 번째 원검균등 맞죠? 그래서 무조건 제목 그대로 원검균등 이걸 구합니다. 원검균등 상환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자 구하자. 이자 지급.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는 합치게 되면요. 합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리금이 나와요. 되게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구해서 묻는 것이 이제 원리금을 묻습니다. 원리금을 묻더라.
자, 그렇다면 원금균등 상환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구하는 것은요. 얘가 바로 용자금, 다른 말로 저당 원금입니다. 대출금, 저당 원금 또는 대출금입니다. 저당 원금에다가 나누기 상환 기간입니다.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액이 나와요. 예를 들면 대출금이 2억이다. 상환기간이 10년이다. 그럼 2억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원금을 똑같이 매년마다 2천만 원씩 계속 갚아 나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저당 원금이 아니고 저당 잔금이죠. 항상 이자는 잔금에서 이자를 내잖아요. 저당 잔금. 잔금에서 곱하기 이자율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원금균등 상환의 계산 틀이 됩니다. 이 틀을 안 돌리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 항상 계산 문제는요. 어떻게 풀까? 틀을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나왔네. 대출금 얼마 3억.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첫 해가 아니고 2년차, 2배차 원리금. 자, 이게 첫 해가 아니고 몇 해? 2배차. 자, 여기 전부 다 2배차를 묻죠. 2배차. 2배차 그죠? 2배차. 첫 해 물으면 간단한데 2회차는 조금 복잡해요. 2회차. 자, 박스 봅니다. 박스. 그러니까 2회차 갚아야 될 뭐죠? 원리금. 이거 묻잖아. 원리금. 첫 번째,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연 4%다. 4%. 대출기간 20년 나왔죠? 대출기간 몇 년? 20년. 20년. 그런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4%죠. 이자가 몇 프로? 4%. 4%입니다. 자료 다 나왔네요. 자, 2년차 원리금 구하세요. 자,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숫자 넣었으니까 풀어봐요. 3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이니까 첫 해도 원금 1,500, 1,500, 1,500, 1,500 똑같이 빠져나가잖아요. 원금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자는요. 첫 해를 물어요. 2년차를 물어요. 2년차. 2회차. 2회차를 묻잖아요. 2회차. 2회차 내가 계산해 볼까요? 대출금이 총 3억이죠. 3억. 3억인데 첫 해는 원금을 1,500을 끄잖아. 원금을 1,500을 끄게 되면 이러면 2회차가 되겠네. 거기다가 이자가 몇 프로지? 4%. 0.04. 그럼 2회차 이자가 나와요. 요거 계산 얼마가 될까? 이러면 1,140만 원 나옵니다. 1,140만 원. 원금균등이가 원금은 첫 해도 1,500, 2회차도 1,500 똑같잖아요. 그럼 2회차 이자가 1,140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 풀었네요. 2회차 원금이 얼마? 1,500. 2회차 이자가 얼마? 1,140. 요거 더해주면 되겠네. 합치면 2,640만 원. 2회차. 2회차.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문제 10번요. 10번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두 개를 묻네요.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의
1회차 납발 원금. 1회차 원금을 물어요. 1회차 원금. 첫 해 원금을 묻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묻죠. 원금 균등상한과 원리금 균등상입니다. 첫 번째예요. 원금 균등상한이고요.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상한입니다. 요것에 이제 첫 회차 원금을 묻죠. 첫 회차 원금.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은 이거 나왔네 1번에서. 자, 원금 상환액은 요거잖아요. 그대로. 이꼴 저당 원금 나누기 용자기간 상환기간입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의 공식은 자, 첫 번째 제목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하자. 제목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자 지급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원리금 구했죠. 이자를 빼지. 빼잖아요.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이 나와요. 요 원금은 묻잖아요. 첫 회차 원금. 이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 원리금 균등상환 공식 잘 아시죠? 대출금, 저당 원금,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저당 상수만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원리금이 나옵니다. 이자는요. 저당 잔금이죠. 저당 잔금. 여기다가 똑같이 이자율 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느냐. 자료는 연을 주면서 1년치. 이자도 1년 이자. 기간 넘으면 10년, 몇 년 연으로 주면서 문제는요. 월을 묻거든요. 문제는 월을 물어요. 그래서 문제가 연간 자료를 주면서 매월 월을 구하시오. 이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10년 같으면 월로 어떻게 고칩니까? 곱하기 12달 곱하기 되면 몇 개월? 120개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만약 연 이자가 6%라면 월로 어떻게 고치죠? 나누기 12월. 그러니까 이제 연을 월로 고치면 월로 고친다면 연 이자를 뭘로? 나누기 12월, 12 하면 돼요. 이렇게 월 계산한 거 있죠. 예. 우리 시험에 이제 자료를 연으로 주면서 월을 묻더라. 항상 월 계산.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문제 봅니다. 자, 1회차 뭘 구하시오? 원금 구하라, 원금. 지금부터 박스 봅니다. 대출금 1억 2천 나왔죠? 대출금이 1억 2천. 자, 대출금리가 6%죠. 대출금리가 6%면 월로 고치면 뭐가 되지? 12분의 6. 얘가 바로 월로 고친 겁니다. 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 기간은 10년이죠. 이걸 월로 고치면
10년을 월로 고치면 몇 개월? 120개월. 네 번째, 월 저당 상수가 0.0111. 다섯 번째, 거치기간 없이 매월 상한, 매월. 월 기준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숫자 넣어봅니다. 상환기간이 10년인데 월로 고치면 얼마? 120개월. 120개월. 그럼 매월마다 원금을 얼마씩 갚지? 100만 원 돼요. 그래서 원금균등 매월 100만 원씩입니다. 월로 고치니까. 다음에 원리금 균등상환은요. 대출금 얼마? 1억 2천이죠. 1억 2천만 원. 이때 월 저당 상수가 아까 0.01세계죠. 0.01세계. 그러면요. 1, 3, 3, 2 나와요. 그러니까 매월 얘를 똑같이 갚아 나갑니다. 다음에 이자는요. 저당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첫 해는요. 갚은 게 없잖아. 없으니까 그대로 잔금이 뭐? 1억 2천만 원. 이자가 연 6%인데 월을 물으니까 월 얼마? 요거. 월이자. 그래서 6%인데 월 물으니까 나누기 10입니다. 그러면 월 이자가 나와요.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얘가 60만 원 나와요. 자, 그래서 매기간 원리금이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첫해 이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나머지가 원금이 첫해 원금이 되겠지. 원금. 암선 되죠. 732죠. 732 땡땡땡. 정답 2번입니다. 1년차 자 그러니까 1회차 원금은요. 1회차 원금은 100만 원 그리고 73만 2천 원. 정답 2번요. 정답 2번. 자, 요 문제는요. 지금 2회차도 물었고 1회차도 물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요. 3회차를 물어요. 9회차를 물어요. 복잡하겠죠. 문제 딱 보고 막 9회차도 묻고 5회차도 묻고 막 그렇게 물어버리면 이때부터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럴 적에는 이 문제는 건너뛰고 시간 남을 때 풀어야 됩니다. 복잡해서 계산 하나 삐끗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13번 볼게요. 13번. 저당 대출 상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부터 묻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프 원금, 원리금, 최정식, 종합한 거. 이거 묻잖아요. 1번 원금 균등 방식이죠. 딱 돌리죠. 요거잖아요. 원금 균등 방식 경우는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산액은 점수에서 감사한다. 원리금 감사하죠. 대출산액도 감사한다. 맞잖아요. 5입니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거잖아요. 요거 딱 돌리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매기간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 중에서 원금 규모는 점점 줄는다. 원금 규모는 점점점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원금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아니고 점점 증가한다. 정답 2번 틀렸네요. 3번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묻네요. 상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크게 묻잖아요. 이것은 원리금 균등이 원기능보다 적다. 원리금 균등이 원기능보다 적다. 맞네요. 옳은 질문. 4번요.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DTI 아시죠? 얘는요, 아까 계산을 풀었듯이 분모가 연소득이고, 다음에 분자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요건 묻잖아요. 자, DT의 크기는 원금 균등 상환이 최정식 상환보다 항상 더 크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얘가 뭡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고 얘는요. 최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엄청 크잖아요. 최정식은 원리금이 조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이 큰 원금 균등이 뭐? DTI. 얘가 항상 더 크다. 맞는 말입니다. 원리금이 많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5번.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전체 대출기간 만료가 되면 누적 원리금이 더 많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을 비교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자가 많아요? 얘가 이자 엄청 많잖아. 초기 이자가 이만큼 이게 이자 많잖아요. 이자가 많은 게 나중에 누적 원리금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많고 누적 원리금이 커진 것은 얘보다 얘가 더 크다 말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에 비해서 누적 원리금 상환이 더 많다. 이 말은 이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14번 내려 14번. 14번 보시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정 상환 세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묻습니다. 옳은 것. 기억번.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 매기 상환된 원리금 상환이 균등하다. 제목 그대로네요. 원리금이 균등 맞습니다. 옳은 지문. 니은번. 점정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보다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 자, 원금 균등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된 원리금 상환액은 갈수록 감소한다. 맞죠? 갈수록 자, 대출금 원리금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 시까지는 저당 잔액이 불균등하게 감소한다. 10번 그림 볼까요?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요. 대출 만기까지 저당 잔액은 불균등하게 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원금은 적게 갚다가 점점 많이 갚아 나가잖아요. 원금 갚고 남는 게 잔액이지. 잔액은 얘가 원금도 달라지니까 잔액도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원금이 점점 많이 갚아 나가니까 원금 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잔액도 달라집니다. 잔액도 불균등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미연번. 점정 상환 또는 최정식 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상환된 원리금 상환액은 갈수록 점점 최정한다, 증가한다. 맞네요. 모두가 맞다. 정답 1번. 정답 5개가 모두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7번 봅니다. 17번. 부동산 금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쉬운데 빈출이죠.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높다, 낮다. 변동금리는 낮다, 그죠? 고정금리가 높고 초기에는 변동금리가 낮다고 했죠? 낮다, 높다, 틀렸습니다. 변동금리가 낮아요. 2번도 기출 문제로 기억납니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고정금리인데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이때는 이제 그만큼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고정금리니까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되고 차입자는 이익이 되겠네요. 틀렸고. 3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아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요. 차입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차입자는요. 거꾸로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다시 말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요. 고정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 바뀌었습니다. 4번. 변동금리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길수록 아니죠.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신속히 전가되겠죠. 길수록 틀리고 짧을수록. 자, 5번입니다. 중도 상한시. 요 단어가 요걸 말해요. 중도 상한시. 자, 얘를 가르칩니다. 예. 예. 중도 상한시 후기로 갈수록 요 크기를 모르요. 요 크기를 보게 되면 원리금이 가장 큰 게 바로 1등, 2등, 3등. 원리금뿐만 아니고 잔금이 가장 큰 수도 1등, 2등, 3등입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 5번이네요. 따라서 중도 상한시에 차입자가 상환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많다. 자,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많다. 그대로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18번.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에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이때 심사 기준은 이거 묻는 거잖아요. 보통 심사 기준은요, LTV, DTI, 자, DSR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묻는 내용인데, 이런 계산 문제이지만은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1번, LTV는 주택의 가격,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그대로 맞죠? O입니다. 2번,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인 LTV와 DTI가 변경되는 만큼 그만큼 수요도 변화가 된다. 그대로 맞네요. O입니다. 3번요. 금융감독기관은 담보대출의 심사기준인 LTV를 올려서 수요를 줄인다. 올리면 좋은 거잖아요. 용적을 많이 해주는 거니까. 올리서 내려서 그죠? 내리는 게 규제하는 거죠. LTV를 내려서 수요를 줄일 수가 있죠. 바로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번 계산 문제, 22번 계산 문제 이미 풀었습니다. 바로 23번 넘어가죠. 23번.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 부채금융이 있다. 지분금융을 고르세요. 지분금융은 뭐라고 했죠?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 메자닌금융은 배당, 이자 합친 거죠. 자, 여기서 지분금융만 찾아래요. 기업은 저당은 이자가 목적이죠. 부채금융. 신탁, 정서금, 신탁금융도 이자 받는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 디귿번,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배당이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지분금융 O입니다. 리얼번, MBS나 ABS는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니까 바로 부채금융 틀렸고, 미연번, 신주 인수금부 사채는요 메자닌 금융이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디귿번만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1번 디귿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6번. 자, 26번은요, 바로 저당 유동화 제도를 가리키니까 저당 유동화는요, 아직까지 요약집을 정리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요약집 정리하고요, 문제 봅니다.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 봅니다. 169페이지예요. 169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 자산의 유동화, 즉 저당의 증거나 저당 유동화 제도.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 여기서는요 언제나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바로 3번 내려가죠. 저당 유동화의 효과. 1번 대출기관, 2번 정부, 3번 투자자, 4번 차이자. 다 필요 없고요. 자, 저당 유동화에 관한 1번 보게 되면 대출기관, 금융기관 입장이죠.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에 있죠. 기업번을 믿지 마세요.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고정된 자금에 대한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요즘은요, 자, 한 번 더 위 여백에다가 메모가 됐을 거예요. 은행 입장은요, 자, 저당 유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유동성 위험을 줄인다고 했죠. 유동성 위험을 줄인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얘는요, 이꼴. 유동성 위험을 줄인다는 말은 이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이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한 번은 예를 넣었다가, 한 번은 예를 넣었다가, 그래서 막 섞어내거든요. 위험은 줄이는 만큼 유동성 증가됩니다. 요 단어를 섞어서 내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요거 특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래 2번 저당 유동화제도 박스 보게 되면, 자, 박스가 뭘 말하죠?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인데, 요 그림은 충분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그림 바로 밑에 유동화 전제 조건입니다. 네모 3개. 자, 첫 번째 네모가 뭐죠? 대출 이자. 바로 대출이자인데, 얘가 바로 다른 말로 1차 시장 금리. 1차 시장 금리가 가장 높아요. 다음에 두 번째 네모는요, MB에서 기대 수익률이죠. 얘가 다른 말로 2차 시장 금리가 돼요. 2차 시장 금리가 되고. 세 번째 가장 작은 것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 부동을 반드시 갖추었을 때 돈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바로 5번 넘어가죠. MBS의 종류.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류가 4가지인데요. 자, 표를 보게 되면 표를 보시면요. 자, 종류가 약은 4개 보이죠. MPT에서 이체증권,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 CMO 다계층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다 밑줄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요, 자, 밑줄 하게 되면 또 번거롭고 한눈에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종류 4가지죠. 이시증권 MPT에서, 저당채권 MBB, 저당직불채권 MPTB, 다계층채권 CMO입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당권 누가 가지느냐? 두 번째, 원리금 누가 가지느냐?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세 번째, 위험부담입니다. 조기산 위험부담입니다. 이 3가지 묶어서 분명히 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시증권은 모두가, 3가지는 모두가 투자자에서 투투투. 투자자가 모두 가진다. 이렇게 암기되었고요. 투투투. 자, MBB는 모두가 발행기간이죠. 발행기간, 발발발이 모두 가진다. 발행기간. 잘 보시면 돼요. 얘는 똑같죠. 해서 발투투가 돼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그래서 똑같이 발투투가 돼요. 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투를 발로, 발을 투로.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초과담보. 초과담보는요, 요 2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가 확실히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요, MBB가 초과담보가 5입니다. MPT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 가리시고요. 나머지는 뭐 출제 포인트는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작은 동그라미. 되는데 어떤 크기? 얘보다 중간 크기.
중간 크기 정도의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콜방어. 콜방어가 되는 것은 MBB하고 CMO죠. 나머지는 콜방어 안 된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우리 시험 지문은 거의 90% 이상이 다 풀려버립니다. 얘만 떠올리고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떠올리고 설명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러면 한 2장 넘겨서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한주금. 한주금은 한 문제가 좀 약합니다. 약한 부분이지만 정리해보자면 괄호 1번 한주금의 역할 4가지는 출제가 되었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다 됐을 거예요. 한주금 역할은 첫 번째 보금자리론 밑줄, 장기 대출이죠. 2번 주택 보정 밑줄, 주택 관련 보정 업무를 맡고 있고, 3번요 주택연금 보정 밑줄, 주택연금도 역시 보정 역할이죠. 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에 대한 보정 역할이 되고요. 4번도 밑줄합니다. 유동화 정권 MB에서 MBB를 발행한다 밑줄하시고요. 이런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다음에 괄호 2번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 하게 되면 얘는 요 네모표는요 쓸데가 없어요. 시험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 안 봐도 괜찮아요. 정리가 조금 이제 흐트러져 있는데,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첫 줄 신청 대상. 자, 보험자료는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이 아니고 고쳐져 있죠. 7천만 원 이상이죠. 7천만 원 이상. 나머지는 또 복 없이 위에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프린트를 내드렸는데 이제 프린터가 없다 보니까 정리하자면 위 여백에다가 한 몇 가지만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 뭐냐면요. 6억 초과입니다. 6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돼요. 보금자료는 6억까지입니다. 6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돼요. 다음에 이자는요. 고정금리. 고정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3억, 과거는 종전은 3억인데 3억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까지죠. 3억 6천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에 대출 기간. (5년) (10년) (15년) (30년) (40년)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어제 행여나 싶어서 또 한쪽 홈페이지 다 열어보고 왔어요. 하나라도 바뀌 있나 싶었는데 곳에 또 바뀌어버렸어. 옷이. 또 생겼어요. 또 생긴 것도 여기까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이제는 5년, 1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5년 아니에요. 최소 10년이 있습니다. 그죠?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40이 초과됐는데 곳에 어제 확인했더니 50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 10년부터 최장 언제까지? 50까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아니 보금자료론이 40이 뭐냐 50이 뭐냐 한 번 더 파고 막 계속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40은 뭐냐 하면 40은요 만 34세 만 34세 이하 신혼가구 만 34세 이하 신혼가구는요 바로 이런 보험자료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40년
39세네, 39세. 39세 되고요. 50짜리는요, 만 34세. 신혼부부.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만 34세 이하라면요, 얼마든지 50짜리도 가능하고요. 39세라면 40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추가 50짜리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기간이 좀 달라졌구나 해서 10년부터 최장 몇 년까지? 50년까지 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3번 내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1번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동안입니다. 55세 이거는 요것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 상반기 기사 보니까 얘가 또 50으로 줄여줄 수 있다길래 혹시 바뀌었나 싶어서 그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얘는요 아직 그대로 55세예요. 55세. 3번, 4번 묶어주고요. 부부 기준 공시가격은 얼마? 9억 동안입니다. 9억 초과면 안 되죠. 9억까지죠. 9억까지. 예. 얘도 이제 서울시까지 하도 올라가서 뭐 12억 설도 보이던데 아직까지 숫자 안 바뀌었어요. 9억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동안입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9억 유효합니다. 55세하고 9억입니다. 예, 변함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 부동산 자금은요. 다음 주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하고요. 실전 테스트 문제를 모두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